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공포는 아직도 가시질 않지만 대기가 따뜻해지면 사라진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코로나 하면 바이러스도 떠오르지만요. 저는 걸쭉한 흑인 가수였던 루이 암스트롱이 살았던 그 동네도 바로 코로나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뉴욕 퀸즈의 아주 평범한 동네인 이 코로나 언저리에 루이 암스트롱의 집이 있는데요. 바로 아내인 루실과 함께 인생 후반 30여 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호화 저택과는 거리가 먼 아주 소박한 집인데요. 루이 암스트롱은 6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재즈 연주자의 하루 출연료가 70에서 80불 정도일 때인데 1000불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백만장자였다고 해요. 이 코로나는 흑인들이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나 백인 지역에서 살 수 없던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동네이기도 하지만요. 백인의 심기를 거스를 만큼의 사치를 누리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그 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살았던 집 사진을 좀 보았는데요. 둘이 아주 금슬좋게 사는 집이었지만 꼭 필요한 각자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공간이 1층 서편 끝, 남편의 공간은 2층의 동편 끝. 그래서 그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에게 말 걸기, 어느 정도의 거리로 이 낯설고 독특한 여자와 가까워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가는 그림은 고양이와 닭입니다. 이 고양이는 제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할 때 방문 앞에 와서 항상 등을 돌리고 앉아서 햇빛을 쬐던 아이인데요. 제 눈에는 대웅전 부처님보다 더 해탈한 모습처럼 보여서 스케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그림 소재이기도 하고요. 깃털 그리는 것도 재밌지만 그 눈을 그릴 때 닭 눈동자의 그 단호함과 매서움, 간결함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실제 닭은 겁쟁이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 어설픈 용맹이 사랑스럽기도 한데요. 어설프다는 말도 좀 미안한 게 수탉은 여러 마리의 암탉을 거느리는데 먹이를 주면 모든 암탉이 서열대로 먹고 나서야 마지막에 비로소 먹이를 먹습니다. 참 의리 있고 매너 좋죠? 하지만 막상 살쾡이나 들개가 들이닥치면 가장 눈밖에 난 암탉을 희생양으로 내어줍니다. 참 얄짤없는 놈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타인에게 말 걸기 2부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말 걸기 2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통유리를 통해 박기환이 내다보이는 카페에서였다. 여자는 얼굴이 도톰하고 귀여웠다. 크게 쌍꺼풀진 눈에는 감정이 풍부한 처녀다운 약간 들뜬 표정이 들어있었는데 그 눈을 들어서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 열고는 거울을 수도 없이 들여다보았다. 분첩으로 가볍게 얼굴을 두드려 보기도 했고 립스틱을 꺼내 입술선을 고쳐 그리기도 했다. 턱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다 됐다는 듯이 탁 소리를 내며 콤팩트를 닫고 다시 창밖을 보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서 안심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시 콤팩트를 꺼내는 것이었다. 아무튼 내가 영화 상영 시각을 기다리느라고 혼자 그 카페에 들어가서 두 종류의 신문을 샅샅이 읽는 동안 그녀는 쉴 새 없이 거울과 창밖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든 창밖을 쳐다보든 어쨌든 그녀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일이었다.
읽고 있던 신문에서 간간히 고개를 저들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그녀의 기다림이 하도 지루하고 간절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칠 줄 모르는 달콤한 기대가 깃들어 있기에 문이 열릴 때마다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 있어 어느새 나도 여자와 거의 속도가 일치하게 되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온 것은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그 사람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쳐 여자의 앞자리에 가서 앉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어쩐지 그는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가 그렇게나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도 그는 시선조차 마주쳐 주지 않은 채 묵직해 보이는 엉덩이를 소파 깊숙이 묻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무척 중요한 일을 깜빡 잊을 뻔했다는 듯이 한쪽 팔을 소파 팔걸이에 그대로 짚은 채 엉덩이 한쪽만을 약간 쳐들고 양복 조거리에서 돌돌 말린 잡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서 여자의 제잘거리는 말을 머리카락이 성기게 둘러쳐진 정수리 위로 흘러가게 자세를 취한 다음 돌돌 말린 잡지의 표지를 느릿느릿 문질러 폈다. 두터운 입술을 짜증스럽게 다물고 있는 품이 1시간도 넘게 기다린 여자에게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잡지에만 시선을 둔 채 여자의 말에 성의 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이던 남자는 웨이터가 주문받은 음식을 가지고 오자 그제서야 딱 한 번 고개를 저들었다.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느라고 혼자 늦은 점심을 먹는데 남자는 커피만 한 잔 마신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남자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그의 주머니에서 나올 법한 이쑤시개 하나를 꺼내서 이 사이에 끼우고 여전히 잡지만 보았다. 드디어 화를 참지 못하게 된 여자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오므라이스 접시 위로 소리나게 포크를 놓아버렸다.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다. 여자의 빠른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갑자기 멈추는가 싶더니 식탁 위의 포크와 접시들이 짤그랑 소리를 냈다. 엎드려 있는 모양을 보니 여자는 울고 있었다. 남자는 한번 힐끗 볼 따름으로 자기의 독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눈물로도 남자의 시선을 끌어내지 못한 여자는 약 5분쯤 작게 흐느끼더니 주섬주섬 핸드백과 겉옷을 챙겨 들었다. 그 손길이 느리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남자의 독서 속도가 훨씬 더 느렸다. 시선이 잡지의 아랫줄기에 가 있느라 더욱 깊이 숙여진 남자의 머리털 성긴 머리통은 위로 젖혀질 줄을 몰랐다. 앞으로 내려뜨렸던 스카프를 풀어서 뒤로 돌려 다시 메고 난 뒤 떠날 준비를 하는 데에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어진 여자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키지 않는 첫발을 아주 천천히 떼던 여자의 걸음은 그러나 문 쪽에 가까워지자 절망의 가속도가 실려 점점 보폭이 좁아졌다. 결국 여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동작은 그녀의 비통한 마음 그대로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독서 속도가 형편없이 느린 남자는 여자가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지금까지 코를 쳐박고 읽었던 페이지에서 눈을 떼고 다음 장을 넘겼다. 책장을 넘기기 전에 잠시 막간을 이용한다는 듯이 앞자리로 시선을 돌렸던 남자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도 다시 새로운 페이지 위쪽에 그대로 시선을 내려놓았다. 남자가 아주 짧은 순간 숙였던 얼굴을 쳐들려는 순간이 있기는 했다. 앞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마음이 들긴 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워낙 느린 남자의 독서 속도에 이번에는 중력까지 작용했던지 반쯤 들어올렸던 남자의 머리는 다시 잡지 위로 떨어졌다. 남자가 독서에 진정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여전히 잡지에 고개를 박은 채 손을 뻗어 습관처럼 커피잔을 들어서 입에 가져가더니 잔이 싸늘히 식어버린 것을 깨닫고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눈이 이제 막 글씨를 읽은 사람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권태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이 모든 동작을 여자는 창밖에 서서 낱낱이 보고 있었다. 혹시 뒤늦게라도 여자를 뒤따라가 달래서 데리고 들어올까 하는 기대로 그때까지 참을성 있게 남자를 쳐다보고 있던 내가 인간의 선의에 대한 잠시의 믿음을 포기하고 담뱃갑에서 마지막 말보루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남자를 쳐다보고 서 있었지만 기실 그녀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여자의 눈은 떴다기보다 검고 깊은 구멍처럼 벌어져 있었으며 구멍 안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사건 이후로 나는 산악회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옆의 게시판을 통해 그녀가 몇 달 안 가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얼마 후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박 대리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는 뒷소문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뿐 얼마 안 가 나는 그녀를 잊었다. 만약 그녀가 몇 달 뒤에 스스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녀를 다시 떠올리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찾아온 때는 막 점심시간이 지나고였다. 손님이 기다린다는 메모를 보고 로비로 내려간 나는 잠시 두리번거렸다. 긴 부츠를 신고 머리를 와인 컬러로 코팅한 여자가 서 있긴 했지만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비에는 그 여자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혹시 나를 찾아온 거냐고 말을 붙여보았다. 그녀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두리번거리는 동안 나를 쳐다보며 계속 참고 있었던 듯 여자의 웃음은 지나치게 높았다. 웃음이 조금 진정되자 저예요 저 하면서 그녀가 진한색 에나멜이 칠해진 손톱으로 가리키는 왼쪽 뺨 밑에는 조그만 전갈 문신 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못 이루었던 첫사랑의 남자라도 만난 듯이 반가워하며 저 혼자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다. 그 전 회사에 전화했더니 여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대. 언제 옮겼어? 집은 그대로고 전에 서초동 어디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 지금도 혼자 살지? 산에 가는 건 여전하고? 그녀는 내게 반말투로 말하고 있었다. 더욱 언짢은 것은 그녀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나로서는 그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나에 대한 정보의 모든 것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귀찮았다. 더구나 그날은 부서 내에 자리 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날이었다. 어떻게 그녀를 따돌릴까 궁리하면서 나는 그녀의 출연이 나쁜 일진의 전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부터 짜증스러웠다. 그러나 바쁘다고 잘라 말하는 내게 그녀는 이왕 왔으니 기다리겠다고 우겼으며 부서 전체가 책상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내 말에 갑자기 기뻐하며 그런 일이라면 자기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녀가 곧잘 기발한 제안을 내놓는다는 박 대리의 말은 옳았다. 기어코 그녀는 내가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거절 이상의 거친 의사표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풀에 지쳐서 돌아가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마치 끈기의 요정 같았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온갖 인쇄물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외우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일에 흥미를 잃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때로 소파 옆에 놓인 커다란 관엽식물의 잎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복도에 나가 한 번씩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기다림의 요령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만의 경지를 과시했다. 책상 배치를 바꿔본다. 의자며 책 서류 상자, 파일 박스 따위를 옮긴다. 전화선과 컴퓨터선을 끊고 있는다. 온통 사무실 안이 부산하고 북적대는데도 끄떡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안 일에 몰두하여 잊고 있다가 문득 설마 이제는 갔겠지 하고 그녀 쪽을 쳐다보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지 내 쪽을 향해 활짝 웃으며 한 손을 높이 쳐들고 손가락 끝을 까딱까딱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다. 차분히 앉아서 보니 그녀는 얼굴이 무척 여위어 있었다. 커피가 다 식도록 한 모금 마실 생각도 안 한 채 그녀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만을 늘어놓았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녀는 왜 나를 찾아왔는지 오히려 점점 용건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용건을 먼저 묻는 쪽이 그 용건의 불리한 측면을 감당하기 일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왜 왔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의 그녀의 대답은 명쾌했다. 산부인과에 따라가 달라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릴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빠르게 덧붙였다. 그리고 난 돈도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더욱 빨라진 말씨로 변명 비슷한 말을 주섬주섬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미안했어. 그치만 할 수 없었잖아. 박 대리가 먼저 택시를 잡았는데 어떡해. 사실은 나도 박 대리보다. 터무니없게도 그녀는 이 부분에서 얼굴까지 약간 붉혔다.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기다림의 묘기를 보여준 것만 해도 그녀가 돈을 얻기 위한 대가는 어느 정도 치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이었다. 다른 묘기, 이를테면 과거의 인연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태를 연출한다든지 하는 묘기까지는 내게 필요 없었다. 나는 결코 너그러운 편은 아니지만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절박함이 상당히 지저분한 포즈를 요구한다는데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하는 축이었다. 내가 지갑을 꺼내며 그녀를 안심시키는 뜻으로 커피나 마시라고 말하자 그녀는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순순히 내게서 돈을 건네받으며 곧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고 얌전히 대답했다. 나는 찻잔에 남은 마지막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그녀가 소리쳤다. 돈만 주는 거야? 병원에는 안 따라가고? 거의 울듯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해서 보호자가 같이 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는 둥, 게다가 자기는 수술이 처음이라 몹시 무섭다는 둥, 때를 쓰는 상대는 분명히 나였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우리, 즉 여자에게 임신을 시키고 수술비만 던져놓고 가버리려는 파렴치한 남자와 그 남자의 변심이 야속해서 울고 있는 가엾은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남자에게 꼭 어울릴 법한 비정한 냉소를 띤 채 카페를 나와버렸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또 몇 달 뒤였던 것 같다. 이번에도 나는 그녀라는 걸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 목소리도 낯설었거니와 무엇보다 내게 전화를 걸어올 여자로서 그녀의 존재가 머릿속에 입력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야, 그동안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미안해. 궁금했지? 수술은 중절 수술 말이야. 생각보다 간단했어.
비로소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된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지난번에도 전화 한 번 했었어. 은행에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근데 자리에 없더라고. 듣고 있는 거야? 오늘은 왜 전화했지? 내가 듣기에도 내 목소리는 겨울밤 얼음장 갈라지는 소리 같았다. 저 어제 그녀가 잠깐 말을 끊고 짐 삼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번에 또 어떤 묘기일지 몰라도 방어 태세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에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전화기를 왼손으로 바꿔 쥐었다. 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엄마하고 나뿐이었는데 이젠 정말로 나 혼자야. 막막하고 두렵고.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기분이야. 그래서 그냥 전화한 거야.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는 거기에서 갑자기 끊어졌다. 기껏 왼손으로 바꿔진 전화기를 오른손으로 다시 옮기며 조금 가까이 귀를 대봤지만 전화기 속에서는 뚜뚜 하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그녀에게 내가 들려준 말은 왜 전화했지? 라는 단 한마디였던 셈이다. 나는 미궁에 빠진 사건의 단서를 찾으려는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처럼 잠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려 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카페 창밖에서 자기를 버린 남자를 쳐다보고 서 있던 한 여자의 검게 벌려진 눈뿐이었다. 그날 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실패하였다. 3군데나 되는 회사 근처 은행의 현금 지급기는 모두 다 고장이었고 저녁에 지하 식당가에서 시켜 먹은 육개장 속의 숙주나물은 쉬어 있었다. 형편없는 날이었다. 그날 밤늦게 빨간 말보로 갑을 구기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카페에서 본 여자는 그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 다녔던 회사 근처의 카페였긴 하지만 이 세상에 눈이 큰 여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게 맞을 것이다. 내가 꽤 오래 관찰했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은 기억에 생생하다. 그 여자라면 북한산에서 못 알아봤을 리가 없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마지막 담배의 마지막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는 또 생각했다. 대체 카페의 여자가 그녀가 맞는다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나는 천천히 담배를 끄고 옷을 벗고 불을 끄고 잤다.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틈입은 내가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었다.